보잘것없는 채널에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재밌는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내서 달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이고 경기도 외곽에서 학교 앞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 직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부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더군요. 동생을 잃은 언니로서 왠지 원망스럽다고나 할까요? 너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는데 저와 우리 친정 식구들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 아직도 집 앞 슈퍼에서 동생이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항암 시작하고 입맛 없다면서도 그건 차갑게 해놓으면 조금 들어간다고 냉장고에 꼭 넣어두던 애였거든요. 저희는 친정집과 저, 동생까지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 이웃한 3개의 아파트에 각각 살고 있어요. 동생네 아파트는 친정집을 갈 때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동생 49제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친정에 가다가 아파트 앞 24시간 은행 인출기 앞에서 서 있는 제부를 발견했어요. 제부를 부르는데 제부가 웬 대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춰서 한 발짝씩 다가가는데 제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기타 상태 좋아요. 거의 새 거예요. 제부의 손에는 기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기타가 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 동생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끌어안고 아끼던 기타였어요. 죽기 2달 전까지도 병실에서 유튜브 켜놓고 코드 연습하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물론 제부도 알고 있고요. 그걸 제부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모르는 사람 손에 넘기고 있더라고요. 전 아직도 동생이 사우나 같이 가자며 초인종을 누를 것 같고 냉장고엔 동생이 만든 동치미가 있고 동생의 손길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제부는 벌써 동생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동생 옷은 아름다운 가게 박스에 담겨 있었고 동생의 몇 개 안 되는 명품 가방은 옷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무슨 말이냐고 하기에는 제부의 행동은 너무 빨랐고 동생의 결혼 생활은 지금 제부의 행동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동생 수연이는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속 한번 썩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저 키웠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수연이의 첫 결혼은 23살이었습니다. 대학교 CC였는데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식사 자리에서 딱 한마디 하셨죠. 눈빛이 불안하다고. 근데 이미 수연이는 배 안에 아이를 품은 상태였고 반대할 겨를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남자는 휴대폰 매장 직원이었고 수연이도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들어가면서 둘이 그래도 잘 꾸려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술을 마시면 달라졌어요. 처음엔 폭언만 하는 정도였대요. 그러다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고 결국엔 손이 올라갔습니다. 수연이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꺼낸 건 결혼하고 1년 지났나?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팔뚝에 멍이 보이는 거예요. 촉이 발동했는지 뭔가 예사롭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수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털어놨어요.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사랑받고 자란 내 동생이 뭐가 부족해서 맞고 사는 여성이 된 건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수연이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둘째 지원이가 배 안에 있을 때였거든요.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으니 일단 아이 낳고 생각하겠다고. 또 그렇게 참았어요. 그렇게 5년을 버티는가 싶더니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오던 날을 저는 지금도 잊질 못해요. 현관 들어서면서 엄마 얼굴 보자마자 수연이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면서 울었어요. 엄마와 저도 수연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2년을 친정에서 지냈어요. 아이들 건사하면서 계약직이었지만 일도 다시 시작하고 친정에서 육아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다 오상훈을 만난 게 수연이 36살 때였어요. 지인 소개였는데 처음 만나고 온 날 수연이 표정이 오랜만에 좀 환해 보였어요. 말이 잘 통하고 다정한 구석이 있다고. 실제로 오상훈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아이들한테 참 잘했어요. 준혁이 좋아하는 야구 이야기를 한참 같이 하더니 지원이한테는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왔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같은 돌싱이지만 동생은 아이가 둘인 양육자였고 그 남자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뭐 아이들 아빠 노릇까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거니 동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고 나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직장을 못 버텼어요. 제가 알기론 이직을 해도 1년을 채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매번 회사가 문제고 상사가 맞지 않고 업적이 안 만든다는 말이 반복됐다고 해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수연이 얼굴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습니다. 수연이가 벌지 않으면 아이들 학원비며 고정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살림과 식사는 모두 수연이 차지였죠. 제부는 취미도 다양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낚시나 등산도 자주 다녔고 결혼 전부터 가입한 산악회를 한 달이면 2-3번은 꼭 나가더라고요. 저도 제부 별그램 계정을 팔로우하지는 않고 보기만 했는데 산에서 여자 남자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들이 꽤 많았습니다. 능력은 없고 술 마시고 노는 건 좋아하는 한마디로 한량 스타일이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골라도 어디서 그런 걸 골랐는지 남자복도 참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2번 이혼이라는 딱지만은 막으려 사춘기가 된 조카들과 동생 부부의 결혼 생활을 고려해 집값에 3억을 보태서 넓은 평수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 틈틈이 생활비 지원에 승용차까지도 바꿔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사실 제부는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일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동안 딱히 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쓰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낮에 TV 보다가 친구 만나러 나가거나 산악회에 가거나 그게 전부였어요. 수연이가 퇴근하기 기다렸다가 밥 차리면 먹고 수연이가 설거지와 세탁기를 돌릴 때도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학원 스케줄도 전부 수연이가 혼자 챙겼어요. 수연이가 저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속으로 재혼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서로 윈윈이어야 하는데 너무 한쪽만 희생하는 느낌이었어요. 수연이는 이혼만은 막으려 너무 저자세였고요. 근데 제부는 실업급여 외엔 특별한 벌이도 없으면서 산악회 다닌다고 등산복에 등산화에 거리낌 없이 사더라고요. 취미는 장비빨이라면서 어느 날은 골프를 배워보겠다며 골프채 세트를 할부로 들여왔습니다. 말투와 행동도 허세투성이었어요. 더 황당했던 건 저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수연이가 재혼 전부터 몰던 차가 워낙 여성들이 모는 작은 차이기도 했고 중고로 산 차여서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어느 날 집에 놀러와서는 가족끼리 어디 나들이라도 나가려고 해도 차가 좁아 터져서 못 나간다고 투정 부리듯이 차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래요. 장인어른,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혹시 차 바꾸실 거면 그 차 저희 좀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워낙 운전도 깔끔하게 하시고 차를 깨끗하게 쓰셔서 저희가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차를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들었을 때 저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저 나이에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냥 조용히 차 바꿔주셨어요. 부모님은 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면 된다.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산악회 이야기는 따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동생도 제부가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니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주말마다 산에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제부는 주말마다 나가는 건 기본이고 평일 저녁에 번개 모임까지 생기더니 나중에는 1박 2일 등반도 다녔답니다. 가끔 수연이가 확인한 제부 톡에는 여자 회원이랑 개인 채팅도 있었답니다. 오늘 정상에서 당신이 웃는데 진짜 심장이 뛰더라. 막걸리보다 당신한테 더 취했어. 다음 주엔 우리 둘만 따로 가자. 당신 옆자리 비워둘게. 등산복 차림으로 어깨를 맞댄 사진. 정상에서 몰래 손을 잡은 사진. 여자들과의 셀카 사진도 종종 발견되었는데 동생이 제부에게 이 여자 누구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냥 친한 동생일 뿐이고 사람들 다 그냥 재미로 장난치는 거라며 오히려 동생을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화를 냈다고 해요. 명확한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정황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저희 집에 와서 못 마시는 술을 마시던 동생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나 암이래. 나 어떡하지? 직장암 3기였습니다. 수술은 그해 겨울에 했어요. 절제 수술이었는데 다행히 수술 자체는 잘 됐지만 항암 치료는 길게 받아야 했습니다.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 수연이의 모습은 눈에 띄게 변해갔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샤워하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 줌씩 쌓였고 베개에도 묻어났어요. 수연이가 처음 그걸 봤을 때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삭발을 했는데 엄마가 직접 밀어주셨대요. 미용실 가기도 힘드니까요. 그때 수연이 머리 미는 내내 한마디도 안 했다고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입맛도 잃었는지 밥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했어요. 병원 밥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니까 엄마는 매일 수연이가 그나마 넘길 수 있는 흰죽, 미음, 들깨죽 같은 메뉴를 바꿔가면서 만들어 오셨어요. 뭐라도 먹이겠다고요. 수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진미채도 죽이랑 먹을 수 있게 잘게 잘라서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엄마 뭐 거의 병원에서 사셨죠. 간이 침대 펴놓고 병실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수연이 화장실 데려다주고 링거줄 엉키지 않게 들어주고 그게 몇 달이었어요. 엄마 얼굴이 그 사이에 훅 늙었더라고요. 제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습니다. 와서도 30분을 채 못 있었죠. 수연이 옆에 앉아서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또 자판기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정신사납게 있다가 일 있다고 나가면 수연이는 더 붙잡을 힘도 없었고 붙잡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2주가 지나니까 그마저도 주말이나 휴무인 날만 들렀습니다. 수연이가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제부라도 일을 해야 해서 바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산악회를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병실에서 제부가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었는데 제 거로 교체해서 충전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더니 때마침 톡 알림이 뜨더라고요. 청춘 산악회 영월 단체 사진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사진을 눌렀는데 당직이라고 병원에 안 왔던 그날이었습니다. 엄마 좀 쉬시라고 제가 갔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 날이었죠. 언니도 이미 알겠지만 나 애들만 아니었으면 아마 진작에 이혼했을 거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어? 애들 수능 앞두고 있고 준혁이는 삼수까지 하면 안 되니까 괜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데 이렇게 아프게 됐네. 내년이면 지원이도 성인 되니까 나 몸 추스리면 그때 이혼해야지. 수연이가 아이들한테 대학만 생각하라며 공부 방해되니 자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암이 간으로 전이 됐어요. 항암이 더 강하게 들어가면서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마지막 입원을 하고 나서 석 달 되던 날, 그래도 자식들 생각해서인지 버티고 버티다 수능 끝나고 최종 대학 합격 여부까지 확인된 그날 수연이가 떠났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어요. 그래도 아이들 다 키워놓고 가서 발걸음 떼기가 좀 낫겠다 싶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납골당에 모시고 다 끝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이랑 수연이 집에 들렀어요. 남은 음식도 정리해야 했고 아이들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제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도 대충 먹고 별말 없이 일찍 들어가 자더라고요. 제부가 달라졌다고 느낀 건 다음날 아침부터였습니다. 머리 감고 옷 차려입은 것까지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도 설거지 하시다가 쳐다보실 정도로요. 며칠 뒤 엄마랑 수연이 옷가지를 정리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옷장 한쪽이 이미 비어 있었어요. 수연이 코트랑 니트들이 사라진 거예요. 몇 개 되진 않지만 수연이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 3점도 안 보였습니다. 제가 동창회 나갈 때 빌려달라고 해도 잘 빌려주지 않았을 정도로 아끼는 가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수연이 물건들 중 쓸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제부한테 혹시 그 물건들 봤냐고 물었더니 제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거 놔두면 뭐 하겠어요. 정리할 게 많아서 엊그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았어요. 일주일도 채 안 되었는데 동생을 사랑하긴 한 건지 그래도 부부로 몇 년을 살았고 최소한의 애도 기간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싹 다 팔고 있는 걸 보니까 제부가 남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더 황당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수연이 핸드폰 해지를 아직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았더니 부동산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여기 세계공인중개사무소인데요. 사장님이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파트 매수하실 때 기재해둔 사모님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 드렸습니다. 매도는 다음 달 중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아파트 임장은 이번 주 가능하세요? 물건 좋은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매도요? 김포 아파트요? 이 핸드폰이 제 동생 핸드폰인데 잠깐 자리를 비워서 대신 받았어요. 친언니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 말씀이신 거죠? 김포 아파트는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잠깐 당황하더니 이것저것 말씀해 주셨어요. 매물로 내놓으신 집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많아서 진행이 빠르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어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선글라스 놔두고 가셨어요.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동생분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도 갔다고요? 거기 부동산으로요? 네, 어제 사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이사갈 김포 쪽 아파트 임장해보고 싶다고 동생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부동산 아는 분이랑 연계해서 물건 몇 개 준비해놨습니다. 금매도 많고 괜찮은 게 좀 있더라고요. 동생분 오시면은 부동산으로 전화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수연이 세상 떠나고 장례 치른 지 고작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으로 가서 부동산과의 통화를 말씀드렸어요. 집이 매물로 나온 것, 그리고 김포 쪽으로 살림차를 준비 중인 것 같다는 것까지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의 침묵이 깨지기를 기다리는데 더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울거나 화를 내시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저렇게 혼자 삭히시는 모습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먼 곳을 응시하시다가 거실 베란다로 나가셔서 담배를 하나 태우셨습니다. 30년 이상 금연하신 아버지가 수연이 떠난 날 담배를 다시 잡으셨죠. 엄마는 아파트 이야기할 때부터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방에 들어가셔서 한참을 울다 나오셨는데도 싱크대 앞에서 또 키친타올을 끊어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서방,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아니, 사람이 어째 그래? 수연이가 그런 사람이랑 여태 살고 있었다니. 얼마나 마음 고생했을지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살 수가 없어. 아이고, 수연아. 아니, 그 인간은 지 밥벌이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애를 밤이고 낮이고 일하게 하더니만. 아니, 그 분수에 여자까지 있는 거야? 아주 가지가지 꼴값을 한다. 그래서 내가 수연이 손잡고 새벽마다 병원 다닌 사람인데. 죽 끓여 들고 다닌 사람이 난데. 그 사람이 수연이 곁에 있었냐? 어떻게 그게 다 그 사람 손에 들어가? 수연이가 마지막에 그러더라. 엄마, 나 고마워. 엄마가 옆에 있어서 버텼다고. 그 말이 지금 이렇게 가슴이 찢어질 줄은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지인 중에 법무사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음날이 되자마자 서둘러 알아봤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보다 상속 비율이 더 높아요. 자녀가 2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배우자가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0% 가산되고 자녀들은 균등하게 배분받거든요. 배우자가 1.5, 자녀는 2명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남편이 약 42.8%, 자녀가 각 약 28.6%씩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혼한 지 5년밖에 안 된 사람인걸요? 재산 기여가 거의 없어요. 백수여서 제 동생이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어요. 집도 저희 아버지가 3억 보태주셨고 심지어 동생
장례 치르자마자 집 팔고 내연녀랑 살림까지 차리려고 하는 놈입니다. 그 인간이 한 게 없어요. 동생분의 특별한 유언이 없는 상태고 친정아버지가 주신 3억이라도 그 돈으로 집을 샀고 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라면 재혼남도 법정 상속인으로서 자기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에서 그놈이 가져갈 재산 목록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일단 집, 부모님이 3억을 보탠 그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6억이 조금 넘어요. 아버지 퇴직금에 어머니 평생 모은 적금 탈탈 털어서 그렇게 만든 3억이 그 집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전체가 상속 재산이에요. 5년 만에 부모님이 보탠 돈이 뭉텅이로 딸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암 진단금이 있습니다. 수연이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보험사에서 보험 진단금을 받았어요. 2년 넘게 항암하고 수술하고 입원하면서 상당 부분을 썼는데도 워낙 저희 집 암 가족력이 있어서 저나 수연이 둘 다 같은 보험사에 워낙 든든하게 들어뒀다 보니 아직도 수천만 원이 수연이 통장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수연이 아플 때 상간녀 만나고 다니느라 병원에 오더라도 엉덩이 들썩이고 코빼기도 안 보인 인간이 수연이가 아파서 받은 돈도 상속 재산으로 그놈한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부의금도 있죠. 장례식장에 조문 오신 분들이 마음으로 낸 돈, 수연이 직장 동료, 친구들, 또 부모님 지인들이 주신 돈, 차도요. 사위라는 게 처갓집에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차가 낡아서 가족 나들이도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못 내 마음에 걸린 아빠가 사준 대형 수입 SUV 차량이요. 그것 타고 상간녀 만나러 산이고 들이고 놀러 다녔을 텐데 그 차도 온전히 그 인간이 가져가게 된다니 머릿속에 목록을 정리하면서 하면 할수록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피 같은 돈, 딸 하나 편하게 살라고 한 푼 두 푼 쪼개준 그 돈이 그게 전부 오상훈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였죠. 딸 간병은 엄마가 했는데 병원비 낼 돈이 없다고 하면 엄마가 카드도 줬는데 참 야속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어두운 방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아빠가 잘못하긴 뭘 잘못해. 하늘에서도 아빠한테 고마워하고 있을 수연이인데. 전 아빠의 그 말이 귀에서 한참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례 이후에 오상우는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부모님한테는 병원비 중에 아직 정산 안 된 것들이 좀 있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많이 빠듯하니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었나 봅니다. 엄마도 여유가 없다고 끊어버리셨대요. 큰조카 준혁이가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걸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모, 이거 봤어요? 흰 티셔츠에 등산 모자 쓰고 산 어딘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대요. 선글라스도 쓰고 머리는 새까맣게 염색이 돼 있었다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수연이 투병할 때는 새치가 반이었던 사람이 누가 보면 아내가 죽길 기다리던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피부과도 다녔더이다. 검버섯이랑 쥐젖도 제거하고 점도 뺐는지 딱지가 덕지덕지 앉은 얼굴로 다니길래 알았습니다. 안 보던 골프웨어도 입고 다니고요. 병원비 없다고 처가에 전화한 사람 치고는 한 게 많더라고요. 수연이 항암하는 내내 골프 배우고 싶다고 했다가 수연이한테 면박 먹었던 사람이니 이제는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진 거겠죠. 조카들도 달라진 오상훈의 모습을 다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산악회에서 오상훈을 알고 있는 지인은 수소문해서 강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오상훈과 오빠 동생하며 유독 친한 사이라고 하더군요. 8살 어린 돌싱이었고 현재는 보험 설계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 웬만하면
다 그 여자한테 보험 한 개씩을 들었던 것 같았어요.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게 듣는 것만으로도 느껴졌어요. 별그램 계정을 뒤져서 사진을 보니 얼굴에 손을 많이 댄 티가 났습니다. 눈이며 코며 이마는 망고를 엎어놓은 것처럼 볼록하니 전체적으로 성형한 흔적이 뚜렷했는데 웃는 모습이 어색한 걸 보니 얼굴 가죽도 뒤로 한번 묶은 모양이었습니다. 산악회에서 강미라는 마치 여왕벌처럼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답니다. 보험 설계사를 하며 보험을 들어줬으니 아마도 그랬겠죠. 얼굴도 예쁘장해서 산악회 남성들과의 연문도 꽤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연이랑 제 보험도 오상훈이 그자한테 들었으니 그 여자는 수연이 암투병은 물론이고 진단금이 얼마 나왔는지까지 상세히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부동산에 같이 왔다던 사모님도 인상착의가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산악회 뒷부리 때도 오상훈이 그랬다네요. 어차피 전처 자식들은 다 컸고 네 인생 살아야지. 물론 아이들이 다 큰 사춘기 때 만나긴 했지만 수연이 없는 빈자리를 메워줘야 할 사람이 그 애들을 전처 자식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술 마시면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원래 태생이 싸우는 거 싫어하고 복잡한 일 만드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법쪽 아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고요. 며칠 뒤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수연이한테 보탠 돈은 법적으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수연이 재산 형성에 부모님이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떼어낸 다음에 나머지를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에서 부모님 기여분 3억이 먼저 인정되면 오상훈이 가져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한숨 돌릴 것 같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냐 했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렸죠. 괜히 오서방하고 싸움 만들지 말자.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평생 남 앞에서 큰소리 한번 못 내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아버지 돈 찾아오는 거예요. 최소한 아버지 돈으로 그 사람이 상간녀하고 잘 사는 꼴은 보지 말아야죠. 네 말이 맞다, 수경아. 당신 지금 이 와중에 부처님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요. 당연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가져와야지. 수연이 세상 떠나자마자 웬 정신 나간 년이랑 집 할 생각부터 하는 저런 싹퉁머리 없는 인간한테 오서방은 무슨 오서방이에요. 오서방 꼴값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 말씀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움직였습니다. 수연이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대여금, 증여, 무효 소송을 위해 법원으로 변호사 사무실로 부지런히 드나들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이 걸렸어요. 오상훈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었다느니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준 거라느니 끝까지 발악을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해줬고 상속분은 부모님이 보태준 3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슬픔에 빠져있던 조카들을 오랜만에 집으로 오라고 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한 상 차려 먹였습니다. 수연이 입맛을 닮아서 평소 수연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카들도 좋아했습니다. 많이들 먹어. 지원이 얼굴이 쏙 빠졌네. 새내기 대학생이 잘 먹고 예쁘게 하고 다녀야지, 응? 엄마 없더라도 너희들이 열심히 잘 생활해야 하늘에서 엄마도 기뻐하지. 상의할 거 있으면 이모한테 이야기하고. 네, 이모. 갈비찜 너무 맛있다. 엄마가 해준 거랑 맛이 똑같아. 그래? 외할머니한테 배운 거니까. 자매가 맛이 비슷하겠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모가 만들어줄게. 고마워, 이모. 먹는 모습도 웃는 모습도 수연이를 쏙 빼닮아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너희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이모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하고 차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마가 힘들게 살아온 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너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마련해 주신 거야. 그래서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엄마와 너희를 위해서 평생 모은 마음과 희생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아빠가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남긴 재산하고 또 외가에서 보태준 부분까지 앞으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모가 아빠를 뭐 무조건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너희 엄마하고 외가가 너희를 위해서 지켜주고 싶었던 부분만큼은 또 너희 스스로 제대로 알고 권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법적으로도 자녀인 너희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특히 엄마가 아프면서 남긴 재산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보태주신 부분들까지 아무런 정리 없이 마음대로 처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모는 생각해. 감정적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너희 몫하고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키자는 거야.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모가 최대한 도와줄게. 이모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엄마 몫 제대로 챙기는 거야. 그게 엄마가 그 세월 버틴 이유야. 그 세월이 헛되지 않게 이걸 바탕으로 너희 앞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게 엄마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고 또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야. 지원이가 그 말 듣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날 오상훈 쪽에 공식 통보가 갔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오상훈이 당황해하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만 했어요.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집 팔면 6억 가까이, 진단금 남은 거, 또 부의금, 차까지 다 합쳐서 제법 큰 돈이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걸 들고 강미라를 꼬드겨 김포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모님 기업은 3억이 먼저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을 자녀들하고 다시 한번 나눠야 했으니까 오상훈 손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처음 기대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김포 아파트는 물 건너 간 거죠. 강미라는 우연의 일치인지 기업은 확정된 날 이후 산악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임 공지나 톡에 반응도 없었대요. 확실히 셈이 빠른 여자예요. 숫자 보는 눈이 정확한 거고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산악회가 좀 시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오상훈이 수연이 살아있을 때부터 강미라랑 가깝게 지냈다는 거, 그리고 장례도 끝나기 전에 살고 있던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것, 술자리에서 한 말들, 어떻게 알았는지 산악회 바닥에 소문이 다 난 모양이었어요. 그 내막을 알고도 오상훈을 가까이 할 사람은 없겠죠. 번개 모임 공지에 오상훈이 낀다고 하면 핑계를 대는 사람이 생겼고 단체 톡방에 오상훈이 말을 걸면 읽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대요. 산악회 회장이 운영하는 소모임 채팅방에서 어느 날 조용히 빠져 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눈치를 챘는지 산악회의 출석도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는 팔렸고 오상훈은 수원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이도 시원찮은 사람이니 있는 돈도 다 까먹고 있겠죠. 이제 그 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가끔씩 수연이 생각이 날 때면 올려다보곤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부모님이 조용히 상의를 하셨어요. 돌아온 그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대요. 그거 우리가 쓸 돈이 아니야. 준혁이 지원이 거야. 그 돈은 둘로 나눠서 준혁이랑 지원이 앞으로 묶어뒀어요. 사회에 첫발 내디딜 때 쓰라고요. 전세 보증금이든 사업 시작이든
본인들이 결정하라고요. 수연이를 위해 만든 돈이니까 수연이 자식들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준혁이와 지원이는 학교 근처 자취방을 얻어 독립해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들여다보긴 하는데 요즘 애들 똑똑해선가 TV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것처럼 둘 다 나름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요즘도 주말이면 외할머니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엄마가 조카들 오는 날에는 아침부터 좋아하는 반찬을 해놓고 계세요. 잡채에 계란말이에 된장찌개. 아버지는 요즘 말수가 조금 늘었어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방으로 들어가시던 분이 요즘은 가끔 거실에 앉아서 뉴스 보시다가 애들하고 한마디씩 하신대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준혁이 취업 걱정, 안 하시던 농담도 하시고요. 엄마 아버지가 수연이를 대신해 조카들 엄마 아빠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복잡거리는 틈에서 여전히 문구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수연이가 생각나는 순간이 있어요. 어디서 기타 소리가 들리대요. 카페에서 배경음악으로 나오거나 길 가다가 버스킹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면 자기보다 큰 기타를 쳐보겠다고 뚝딱거리던 수연이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원이도 기타 학원을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가 마지막까지 버틴 건 아이들 때문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수연이가 아주 고마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재혼남이 사망한 아내의 친정 재산을 가지고 편의사나해서 가슴을 졸였는데 좋은 결말이어서 다행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기 많은 재혼남이 저렇게 어정쩡하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혼을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괜히 여자나 끼고 살면서 혼인신고도 안 한 채 연금고 살다가 혹시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대습 상속? 요걸로 제부도 유산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인생 참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 듣고 계신 지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